네, 안녕하십니까. 희년과 코이노니아 대표 유명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번째 희년 포럼을 기획해서 희년 관련된 전문 우리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초격차 사회를 어떻게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자 본 포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행사라서 지금 다소 좀 미흡한 면이 있음을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부정기적으로 신형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조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제가 초격차 시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발표자분들과 촬영하시는 PD 이렇게만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고 있는데요. 안식년을 7번을 지나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갖다가 50년째를 희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쌓아왔던 어떤 격차, 인간 사회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망한 사람, 부자 된 사람 이렇게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땅도 뭐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50년간 발생한 격차를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집.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자유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노예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자유가 선포되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된 적은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 정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격차 사회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정신을 우리가 좀 더 현대적으로 고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희년의 정신이 이 현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희년 포럼의 목적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있더라고요. BC와 AC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의 전후로 정말 글로벌한 세상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2090년 미래계급 전망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연구팀의 어떤 그 자료인데요. 이런 연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1계급 0.001%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앞으로는 최상위층을 형성할 것이고 2계급 0.002%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래서 일종의 셀럽을 의미하는 거겠죠. 셀럽이 0.002%의 2계급 그리고 인공지능이 3계급이 되고요. 나머지 99.997%는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단순 노동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프리랜서처럼 일하면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시민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러한 신용어를 이렇게 써서 새로운 계층,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양극화를 전망하는 것인데요. 이미 그것이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별히 배달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계급으로 이미 편입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도표였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좌측에 있는 1분기 소득 수준별 월 평균 소득을 보시면
1분위 소득 하위 20%는 월 평균 소득이 149만 8천 원, 5분위는 1115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가 약 5배, 5.41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0.23배 포인트가 증가를 해서 지금 상당히 이 소득 불평등, 소득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1만 3천 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 3.3% 감소한 반면에 일용직 취업자는 거의 59만 3천 명이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3%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벌고요.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더 못 버는 이러한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 맨 좌측에 있는 통계는요. 지금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2012년도에 290배, 290배였습니다. 그래서 하위 20% 자산이 5만 원 늘 동안에 상위 1%는 3억 8,923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것은 2020년도 통계인데요. 지금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서 이 자산이 또 격차가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좀 벌어지고 있고 20, 30대와 40대, 60대 이렇게 해서 불평등 개수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작년도 서울시민 조사에서 지금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디 영역이냐라고 했을 때 41%가 부동산 분야가 지금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국내만의 현상이냐? 그렇지 않고 부의 불평등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산 보유자의 저 피라미드 꼭지에 있는 톱 1%가 지금 80만 6천 명, 한국 성인 자산에, 그리고 톱 10%, 10% 안에 있는 1200만 명이 전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한국 성인 한 명당 평균 자산이 17만 5천 달러, 약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성인이 74만 명이고 글로벌 톱 1%, 1%에 해당하는 성인이 80만 6천 명, 글로벌 톱 10에는 1230만 명의 한국 성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의 어떤 이 자산 수준은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자산 보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가까이 짙은 청색으로 된 데가 이제 잘 사는 선진국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남한, 일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파란색 국가들은 굉장히 옅은 파란색들은 이제 잘 못 사는 어떤 자산이 약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현 정신과 만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만나는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그것을 거둬 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식사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거에 하루에 하루분만 딱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분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구가 달라서 어떤 사람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 적게 거두는 겁니다. 하루치 양식만 거두면 되는데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의 원리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필요한 만큼 걷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른 평균케 하는 원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경에는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뒤에 발제하실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는 소개만 해드릴 텐데, 신현 원리의 현대적 적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었는데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이익 환수, 이렇게 세 가지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었는데 2개는 이미 폐지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지금 헌법 개정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공개념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변천사가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뭐 진보 보수의 어떤 아젠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우리나라 현대 언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발제하실 우리 박창수 목사님 발제를 들으시면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형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탄감 운동은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세계 최빈국의 국가적 부채를 탕감해주고 가난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국제 연대 운동인 주빌리 2000이 바로 희년에 기원을 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주빌리 뱅크도 있었고요, 또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NGO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부채 탕감 운동 그리고 저금리 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도 바로 어떻게 보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응용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사실 좀 많이 촉발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또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한번 또 이렇게 실험이 됐었죠. 그래서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인데, 저는 뭐 다른 포럼에서도 몇 번 다른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지원해서 소비 쿠폰으로 줬을 때에 자영업자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효과가 가장 좋았다. 내수를 붐업시키는 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서 3개월 내에 다 쓰게 만드는 그런 소비진작 효과가 내수진작에 가장 좋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별적 지원을 이렇게 주장하는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 재원이 어디로 흘러가서 종착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유지도 중요하지만 종착지. 그래서 왜냐면은 선별 지원을 하면요, 종착지가 금융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뭉탱이 돈이 들어오면 뭐 빚 갚고 막 이런 데 다 쓰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가 금융권이 됩니다. 근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하면 전 국민이 다 돈을 쓰기 때문에 최종 종착지가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업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최종 종착지를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신현 포럼을 통해서 기본소득 사이트만 또 별도로 저희가 좀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격차 해소 부분인데요. 네, 이 중간에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제 회색으로 된 데는 좀 괜찮게 사는 나라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는 이제 어려운 나라고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제 저 흰색으로 된 부분은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정책을 아예 쓸 수 없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는 나라들, 그래서 재정 정책 못 쓴 나라들, 그리고 저기 이제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이 이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 그 양적 완화를 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나라들,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세계 각국이 총 8조 달러, 약 거의 1경원에 가까운 9,891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쏟아붓은 나라가 주로 1세계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고 거의 대다수는 거의 재정 여력이 없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고 뭐고 하나도 못 썼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이제 백신도 지금 저 하얀색 쪽은 백신 없죠. 예, 백신 없습니다. 그냥 정말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크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몸으로 다 때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뭐 그쪽 한 생명과 우리 한 생명의 무게가 다른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간 격차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내수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하얀색 쪽 라인은 뭐 자산이고 뭐고 그냥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런 상황이 지금 고착화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격차는 더 심화될 수 있다. 2018년에 세계은행 연구에 보면은 이제 그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 인구가 세계 인구의 10% 정도, 약 7억 명 정도가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 사하라 이남에는요, 극빈층 비율이 54%에서 41%로 감소하는 통계적인 착시 효과는 있는데 빈곤층의 인구는 2억 7천만 명에서 4억 1천만 명으로 오히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지금 수많은 아동들은 장시간 아동 노동, 만성적인 빈곤, 그리고 절대선의 기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빡센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면은 1세계 국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의 국가들은 그럼 괜찮냐?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빈층 비율, 그리고 한국의 어떤 잘 사는 나라들의 극빈층 비율도 여전히 높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절대빈곤선에 있는 인구가 거의 한 4천만 정도, 절대빈곤선 오가는 그런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5,800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국 인구가 3억이지만 그 중에서 한 6분의 1 정도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곤 문제는 1세계, 3세계를 가르는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격차, 그리고 국가 간의 격차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 멘탈, 심리적인 부분은 오히려 잘 사는 국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못 살 때에 받는 심리적 타격은 그냥 물리적 타격입니다. 심리적 타격보다 물리적 타격이 있어요. 아예 배고프니까. 근데 잘 사는 국가에서 물리적 타격이 왔을 때는 물리적 타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리적 타격까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곤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푸는 게 이제 사실 공적개발 원조죠. 공적개발 원조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게 지금 저희 2018년도 통계인데 24위. 예. GNI 대비 비율을 말씀드린 건데요. 한국보다 비율이 낮은 나라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슬로바키아 한 나라 더 해서 5개국 그래가지고 그리고 최하위 슬로바키아의 차이가 0.02%. 그러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유엔 권고 비준 0.7%, 그리고 일본에 있는 0.2%에 비해서도 무려 0.05%나 낮은 엄청난 인색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색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냐면요. 지금 국민 소득이 일본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는 거 갖고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일본만큼이라도 하자, 공적개발 원조. 국격이 달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액수들로 보면은 원조 규모는 사실은 15위 수준인데 GNI 대비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좀 낮은 부분이 이제 공적 개발 원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좀 다뤄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사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사실 다들 바쁘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바쁘고 힘듭니다. 이거 뭐 누가 돈 줘서 하는 거 아니라 사실 자비량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팬데믹 지금 터진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올해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럼 이러한 격차 사회를 그냥 방치만 하고 우리는 방역에만 집중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늦었다. 사람 다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정책적인 대안들을 계속 내고, 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뭐 방역에만 매몰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고, 또 부동산 대책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과연 실효적인 부동산 대책을 여태까지 세웠느냐? 현 정부가 부동산 값 잡았느냐? 못 잡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대안적인 금융이 왜 없냐? 있다.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는 만큼 세상이 변화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조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